안녕하세요. 홍콩국제중재센터 소사무소 대표 변호사 켈리입니다. HKIC의 두 번째 시리즈 마지막 웹세미나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화창하죠. 오피스나 지금 저희처럼 오피스나 집에나 있기 너무 싫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픽은 게임 산업과 IP 분쟁인데요. 오늘 스피커들 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 미모의 변호사님들을 모셨는데 정아랑 변호사님과 이승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전 웹 세미나와는 조금 다른 토론 스타일 발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펄슨 세미나처럼 오디언스 분들께서 같이 토론을 참석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쉽고요. 하지만 세미나를 신청하시면서 질문 사항들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스크린 아래 Q&A 박스에 올려주시면 같이 쉐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정아랑 변호사님과 이승민 변호사님께서 같이 게임 관련 법률 분쟁 유행들과 게임 분쟁을 국제 중재로 진행하는 경우 장점 그리고 유의할 사항들을 디스커션 비스 토론 스타일로 진행해 주실 거고요. 다음으로 제가 IP 디스퓨트를 홍콩에서 중재했을 때는 어떤 베네핏들이 있는지를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세션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은 그럼 먼저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지금 저희 얼굴들 보이시죠? 먼저 정아랑 변호사님은 미국 뉴욕 라이선스 변호사님이시고요. 게임 회사의 인하우스 카운서로 2018년 10월에 조인하셔서 지금 근무 중이시고요. 이전에는 세종 베트남 사무소에서 근무하셨고 현재는 지금 사내 변호사로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과 국제 중재 및 사내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년도 지금 올해에만 세계의 큰 온라인 게임 및 IP 중재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분은 많은 분들이 벌써 다 잘 아시는 이승민 변호사님이시고요. 이 변호사님은 한국과 영국 변호사님이시고 최근 피터 앤 킴 법률사무소를 조인하신 국제중재 전문가 파트너 변호사이십니다. ICC, KCAB, HKIC, CIAC, LCIA, etc. 지금 대부분의 큰 중재진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양한 규칙에 따른 중재 사건에서 국내 국외 고객들을 대리하십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의 국제이사시며 KCAB 넥스트의 위원장님 그리고 HKIC, HK45의 한국지역대사님 그리고 CIAC의 Users Council 위원장님 그리고 SIMC 전문 조정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미국과 영국 변호사이고요. 미국 US Court of Appeals에서 클럽십을 마치고 덴텐스의 시카고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이 그리워서 현대 중국으로 이직을 해서 사내 변호사로 울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국제 중재 사건하고 cross border litigation 소송을 다루었고 그 이후 알렌 앤 오브리 홍콩 사무소의 국제 중재팀에 근무를 하다 지금 HKIC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럼 이제 substantive 파트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과 이 변호사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 변호사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메이드 법무팀의 정아랑입니다. 저는 오늘 게임 산업을 비롯하여 위메이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승민 변호사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IP 분쟁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게임 산업은 팬데믹의 수혜 산업으로 불릴 만큼 매출과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 또한 전반적으로 같은 기간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쩌면 분쟁의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게임 IP 분쟁의 발생 원인과 이를 중재로 해결할 때의 장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네네. 혹시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게임 하신 거 있으세요? 켈리 변호사님이랑 게임, 두 분이서 게임으로 이렇게 심심한 상황을 어떻게 좀 하셨나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재택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근무 시간에는 근무에 집중을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아, 지금 길어지면서. 혹시 다 듣고 계셔서 그렇게 오피셜 네, 버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최근에는 음. 좀 좋아하는 게임이 없고, 옛날에는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혹시 켈리 변호사님은 게임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육아에 시달려서 게임할 시간은 없고요. 저 대신 저희 남편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게임을 좋아하고 옛날에 프로게이머 길을 살짝 걷다가 접으신 분이어서 오. 네, 게임을 잘 하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배틀크래프트인가? 아니,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저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전혀 아시다- 모르시는 걸로. 보시다시피. 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오버위치하고 그리고 레전드인가? 리그 오브 레전드인가? 그거랑 유명한 거 다 어, 하셨네요. 네, 다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전 예약 이제 받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것도 아직 나오진 네. 않았지만, 네. 미드 4가 네, 나오기 때문에. 네, 밀4 사전 예약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템 좀 주시나요? 제가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할 저희 회사의 대표 IP 미르의 전설 2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미르의 전설 2라는 게임은 위메이드의 대표 IP입니다. 2001년 국내와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05년에 중국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매우 흥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중국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이라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담으로 2000년대 중반 당시에 중국에서 이 미르트 게임에 몰두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리고 미르트를 포함한 한국산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배하는 수준이 80%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나 심의까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파노 제도가 생긴 것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게임 업계의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보다 중국이 메인 비즈니스인 미르2 때문에 미르2는 저작권 침해라든지 게임 라이센스 위반 같은 분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국 파트너사들의 악의적인 행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 중재를 여러 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나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게임 라이센스 위반을 이유로 한 국제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기도 했고 또 중국 내 집행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중재 판정부의 명확한 판단과 그와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 내 지재권에 대한 정부 인식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승인과 집행 또한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왜 중국 게임 업계에서는 해외 게임 IP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걸까요? 이는 이미 유명한 게임 IP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기획의 시간이나 그래픽의 비용을 대폭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마케팅 비용이 매우 절감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IP를 사용하게 되면 워낙 치열한 게임 시장에서 유저들이 게임을 선택할 때 그 유명한 IP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고 또 중국 게임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존의 유명 IP를 사용하는 것이 초기 마케팅 비용의 20배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더 잘 가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컨텐츠, 음악 컨텐츠가 나오는데 읽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빅뱅의 구성원이 지드래곤이 음반을 발매한다라고 하면 팬덤이나 YG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서 듣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익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퀄리티 면에서 검증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IP를 가져다가 게임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및 일본에서 굉장히 흥행한 IP들은 중국 개발업자들이 가져다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IP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IP 라이센스의 일반적인 계약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또는 게임 IP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원작의 특정적 요소를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 배포하고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파생 상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가치를 갖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저작권과 상표권 두 개의 축으로 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않고 비주얼 디스플레이라든지 배경, 스토리, 규칙, 레이아웃, 룩 앤 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유저가 특정적인 해당 IP의 요소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사용을 허락하는 IP의 권리가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원 저작권자의 IP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 계약서 작성 시에도 매우 유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을 허락하는 그 IP의 활용에 대해서 상세한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좋고 또한 상대방이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형평에 따른 구제 조치라든지 그런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구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IP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가로는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피 그리고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 등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제 저희는 라이센서의 입장에서 많은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라이센서 입장에서 어떠한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계약을 써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피나 로열티 대금을 미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사용 허락한 IP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또는 매출액 등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지식재산권 권리 자체의 유용성과 관련된 기술을 침해하거나 기밀을 유출하는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좀 고려를 해서 계약서에 좀 반영을 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IP 관련 분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국제 중재를 통해서 게임 관련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얻는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승희 변호사님께서 게임 분쟁 관련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이후에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승민 변호사고요. 지금 피터앤킴에서 이제 이번에 올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중재는 한 15년, 14년? 네, 이 정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오늘 게임하면서 약간 패션 컨셉을 티셔츠 게임하는 그런 그 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대학 시절에 꽃다운 나이에 술과 게임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다가 이제 나와든 시절이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문화였죠. 문화여서 한 8명과 동기들끼리 같이 우르르 PC방 가서 이제 다 같이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이제 몇 시 뭐 지금 들어가 뭐 그러면 다 같이 3시에 가서 뭐 쳐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 하면서 8시간씩 매일 게임을 하고 이제 페인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애정이 많고, 이건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 문화를 같이 향유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제 미르의 정아람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미르나 위메이드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역시 미르의 게임에 대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게, 중국 변호사님, 중국 분들을 만나면 르시천치, 발음이 이상할 텐데 르시천치를 모르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만큼 중국의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런 IP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중국 무역 판타지의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주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큰 북부의 하나를 형성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스타워즈나 마블 시리즈 같은 것도 있는데 정 변호사님 스타워즈 좋아하시면 썸스업 해주세요. 좋아하세요? 스타워즈나 마블 시리즈? 아니면 마블 시리즈 좋아하세요? 네, 원래는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만화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나중엔 드리버티브, 다른 상품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는 거죠. 영화도 나오고 게임도 나오고 이제 조그만 캐릭터 인형도 나오고 하면서 그 소중한 IP가 점점 이제 큰 문화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제 그 프로핏을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데, 이게 소중한 IP의 이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르시천치 미르의 게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굉장히 소중한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 크게 사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르시천치와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스타워즈의 시퀄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중국 국민들이 중국인들이 또 사랑을 또 받는 거예요. 르시천치의 시퀄이라는 그 이름만 받아도. 그만큼 이제 큰 소중한 IP의 중요성을 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와 같은 중요한 IP가 정당한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제 막 남용이 된다면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게 저희들 변호사들 몫인 것 같아요. IP가 하나 정말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터진 경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터졌다고 표현하는 터진 경우에 두 가지 당연스러운 무리가 생깁니다. 이 IP를, 이건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컷 앤 페이스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한적으로 싸게 혹은 아무도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쓰려는 그 무리와 이것을 지키려는 무리, 두 가지의 이제 항상 그 컨플릭트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다양한 분쟁의 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분쟁 중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저작권 관련 분쟁, 그리고 분양 경쟁 방지 분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분쟁의 한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어떤 것이냐? 저작권 관련 분쟁은 내가 이 게임의 IP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사한, 동일한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막 시장에서 유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 게임을 원래는 유저로서 돈을 지급하고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비슷한 거가 있는데 좀 더 싸고, 그럼 제가 이 게임을 하게 되겠죠. 유저가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익을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침해가 되는 거죠. 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저작권 관련 측면에서 이제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기 이 게임에 얹혀서 가거나 묻혀서 가거나 아니면 엎혀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정 경쟁 방지 관련된 이제 측면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 홍콩 중재센터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여전사 셋이 나오는데 켈리, 승민, 아랑이 이제 나와가지고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막 시장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홍콩 중재센터 아니라 홍콩 분쟁센터라는 게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캐릭터들이 역시 켈리, 승민, 아랑이 나오는데 이제 이번엔 총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류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이나 유사한 게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처음에 홍콩 중재센터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그 후속탄이거나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이것은 저작권 위반 쪽으로 가진 않더라도 엎혀서 얹혀서 아니면 물타기에서 들어가는 그런 류의 이제 부정한 경쟁 행위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의 양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쟁이 원래는 각각의 저작권과 각국의 부정 경쟁 방지법 다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전통적인 소송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소송 변호사들이 주로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과거 14년 중에 한 많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IP 분쟁을 중재로 해결을 했는데 이제 대리를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중재의 경우에는 뭐 IP 이슈가 주 이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IP의 토픽들이 항상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냐면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터내셔널 IP들이 이제 영역을 더 뻗어나가는 세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중재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법원에 대한 약간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제 각국 중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 저도 그 트렌드에서 이제 수혜를 얻어서 이제 IP 분쟁, 게임 분쟁을 많이 이제 중재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 소송과 중재 둘 중에 어느 걸로 해결하는 게 더 좋은가? 게임 분쟁은 이거에 대한 건 또 저희 그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정 변호사님께서 또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코멘트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이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토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traditionally IP 분쟁이 이제 litigation으로 소송으로 많이 다루어졌었잖아요. 제가 지금 딱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 들은 게 애플하고 삼성의 그 중재가 아니라 소송들이잖아요. 그 소송을 보면서 그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한 결과가 나오고 유럽에서 소송을 할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때 느꼈던 게 역시 중재가 조금 더 unilateral하게 좀 consistent한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걸 보면서 IP 쪽으로 조금 더 IP 분쟁이 조금 더 중재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 하는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약간 켈리 변호사님 돗자리를 깐 것 같은 그런 스무스한 또 앞을 내다보시는 또 진행이십니다. 또 정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당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 부분이 이제 켈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준비한 대로 저는 첫 번째부터 쭉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에요. 감사드려요. 네.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이 위메이드를 통해서 국제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많이 좀 느끼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홍콩 중재센터에서 마련해 주신 이번 자리에서 되게 길게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전문성을 가진 판정부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에 업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서 그 분쟁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게임 산업처럼 특정 분야인 경우에 그 전문 지식이 결여되는 때에는 해결의 시간과 비용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중재에서는 외국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익숙하고 그리고 관련 분야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지명 중재인으로 지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전문가 증인을 통해서 이제 판정부에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 다음에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어서 좀 더 공정한 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켈리 변호사님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홍콩중재센터에서는 IP 분쟁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 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그 홍콩 중재센터에서는 IP 분쟁 전문가들, 그리고 컨스트럭션 중재 전문가들, 그리고 뭐 BRI 디스퓨트 분쟁 전문가들, 다양한 분쟁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거를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가시면 그 중재인들 search 옵션이 있는데 거기에 뭐 jurisdiction base로 search를 하던가 아니면 language 이제 중재인들이 알아듣거나 스피킹하는 랭귀지로 중재인들을 설치하던가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HDIC 중재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용을 안 하실 때도 저도 인하우스 카운서나 엑스터널 카운서로 일할 때 중재인들 저희 카운서 코-아비트레이터를 셀렉션할 때 많은 전략과 생각과 고민과 리서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서 참고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게 상당히 어트랙티브한 부분이고 좀 제가 이게 왜 최근의 트렌드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소위 뜬다는 IP들은 세계 구석구석까지 보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인터내셔널 IP를 중국 시골의 지방에서도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IP를 각국의 지방의 시골 판사님이 1심으로 판단을 해준다는 것은 이제 회사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 번 판단을 받게 되면 기판력 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처음에 판단을 받을 때부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중재를 선택하는 게 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비밀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제 소송 절차는 대중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좀 비밀로 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데 지식권 분야의 경우에 그 중재를 이용하면 절차의 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그 비밀보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중재 당사자들은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어떠한 증거도 일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세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나 이러한 비밀 조항이 비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각 중재 기관의 그 비밀 규칙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홍콩 중재센터의 비밀 조항은 매우 꼼꼼하게 잘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게임 분쟁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켈리 변호사님께서도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 그 글로벌 지역을 포괄하는 세계적인 라이센스 계약인 경우에 그 국제 중재를 이용하면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P 분쟁 관련은
분쟁에 이제 관련된 국가의 수가 여럿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를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을 각 나라에서 어떻게 승인하고 집행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재 판정의 경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즉 저희가 뉴욕 협약이라고 알고 있는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그 집행력이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재 판정에 있어서 국제적 승인이나 집행이 보증이 되어 있고 실효적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국제거래 분쟁으로 해결을 하고 이러한 해결로서 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명한 IP는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랑받고 그런데 각국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저명한 중재 판정부로부터 판단을 받고 이를 각국에서 집행하는 전략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재 절차에서 익숙하지 않은 절차인데요. 이것은 이제 문서 게시 절차라는 document production이라는 절차가 중재에는 있습니다. 중재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서류들을 이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영미법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절차랑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요청하는 문서가 이제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중대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이제 문서를 제출해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디스커버리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한정적인 범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국의 국내 민사소송이나 시빌러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상 비밀문서 같은 경우는 아예 제출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국제중재에서는 이제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중대성이 있다고만 하면 상대방과 서로 비밀 준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 문서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고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서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문서 게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숨기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단순히 좀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하고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때가 많고 그래서 앞뒤를 설명하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제가 종종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재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문서 게시 절차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 일정에 맞춰서 문서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제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뭐 제출을 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판정부가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를 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고 숨기다가 그러한 이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정에서 불리한 추정을 받아서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업에서는 좀 더 잘 이용해서 활용하면 좀 유리한 판단을 얻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이승희 변호사님께 다음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듣고 보니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모든 IP 분쟁과 게임 분쟁은 중재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마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이렇게 제가 또 중재 변호사로서 중재만 하시라고 하면 또 좀 신빙성이 없으니까 몇 마디만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몇 마디 첨언하면 이제
중재를 하세요. 이런 장점 때문에 중재를 하세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IP의 경우는 중재로 가는 트렌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많이 프랙티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근데 중재는 그래도 비싸고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사건마다 다르고 어느 관할을 관여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이거는 뭐 IP 분쟁, 뭐 게임 분쟁에 국한된 고민이 아니라 저희 중재 변호사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고민해 오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답은 딱 없지만 좋은 대리인, 그 좋은 대리인을 통해서 적절한 아니면 적합한 중재인을 선임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거나 컨트롤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IP 분쟁이나 게임 분쟁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이 소송의 영역이었습니다. 소송의 영역. 제3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제3의 영역, 소송의 분야. 각국의 법제들이 이제 딱 규율하고 거기에 딱 판단받는 이런 소송의 영역이었다 생각하고 중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재는 기본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당사자 간에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서면 합의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면 계약 관계, 중재 관계가 이제 계약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재 관계에 앞서서 이제 기본 계약 관계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예외 분쟁이 생긴 이후에 이제 이런 계약 관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어느 접점에서 만나냐? 최근에 이제 본 트렌드에서는 언제 이런 것이 보느냐? 이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들의 관계에서 항상 이제 이런 두 개가 접점이 되는 이제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라이센서들이 왜 그러냐? 라이센서들이 처음에는 이제 라이센시들이 이렇게 좋은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로열티를 잘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고 현지화 전략이란 걸 항상 해요. 그래서 좋은 고급 IP를 받아서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음식 게임인 경우는 뭐 한국에 들어오면 김치도 뭐 메뉴에 넣어주고 하면서 이제 현지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조금씩 바꿔주는데 라이센시들이 근데 바꾸다 보면 좀 더 바꿔주고 이것저것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배경도 바꾸고 다른 걸 또 계속 만들고 하다 보면 라이센서에 돈 안 주고 내가 다른 게임들을 막 만들어서 그냥 나 혼자 다 먹을 수 없나 수입을 이러한 이제 형태가 발생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뭐 많이 발생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를 이제 처음엔 좀 약간 변형된 걸 만들었다가 이름도 바꾸고 배경도 바꾸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자기들 자회사를 만들어 자회사한테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IP를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주고 쓸 수 있는가 하지만 그 베네핏은 다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걸 라이센시들이 많이 이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저작권 침해라든가 부정경제법 방지 위반의 행태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은 접점에서 교집합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중재를 하냐 아니면 소송을 하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만났던 의뢰인분들은 이 게임을 하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전략이 장난이 아니어서 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마치 게임의 말처럼 사용하셔서 여기에서 소송을 저기서 중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이게 말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약간 이런 경험을 좀 했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한 3가지 정도 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재 합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중재 합의의 조항을 문구를 보셔서 이것이 그 계약의 원래 기본 계약의 브리치만 해결하도록 한 조항인지 내지는 이외에 관련된 불법 행위, 저작권 위반, 뭐 손해 이것까지 다 포괄 해서 청구할 수 있게 브로드하게 중재 조항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under disagreement 뭐 이런 식으로 뭐 리미티드 뭐 브리치 같은 걸로 이렇게 마주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협소하게 다른 걸로 퍼질 수 없도록 이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그런 것만 할 수 있고 in relation to arising out of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굉장히 broad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다양한 청구 취지 뭐 이런 좀 더해서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각국의 법원의 해석의 태도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dispute under this agreement라고 해서 굉장히 협소한 단어를 쓰더라도 법원의 입장은
당사자들이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위반만 할 게 아니고 이 계약과 관련돼 있는 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도 한 번에 한 큐에 해결하고 싶은 게 당연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아니겠는가. 경제적으로 한 번 해결하고 싶은 게 당사자들의 의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중재정을 굉장히 넓게 다 때려 넣어도 받아주는 그런 법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원의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재 조항을 보시고 문구를 보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원의 이제 판례를 보시고 한번 이제 내가 그러면 중재를 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처음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중재 기본 계약에 있는 당사자들 위반 의무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열티 뭐 계약 라이센스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얼마 네가 라이센스 쓰고 얼마 돈을 내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데, 요새는 점점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많이 이제 조항을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으로 소송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의 부분을 계약상의 의무로 좀 옮겨와서 이제 이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계약서가 이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이를테면 저작권 관련돼서는 저작권 위반 의무를 하지 않았고 이 계약 체결 전에 이후에도 계약 기간 중에도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항을 넣고, 그다음에 아까 부정 뭐 경제 방지법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IP에 얹히거나 업혀가거나 물타기해서 내가 또 수익을 얻지 않겠다. 그러면 이쪽 계약서에다가는 뭐 이런 비슷한 이 IP를 활용해서 이런 류의 새로운 걸 만들거나 그래서 뭐 유저로 하여금 look and feel이 비슷한 어떠한 이런 거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들을 넣거나 해서 이제 굉장히 여기 있던 것들 다 이제 계약상 의무로 넣어서 중재 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의무들이 잘 현출돼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기본 계약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교집합의 이 위치에 왔을 때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IP 분쟁, 게임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훅 지나가면 어떤 건 유행을 타기 때문에 게임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서 그때 막 치고 올라갈 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법원의 조력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교집합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그럼 보전 처분을 받아야 되는가, 보전 처분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항상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런 위반이나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중국에서는 외국의 중재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조력을 하질 않습니다. 가처분에 가하는 이런 보전 처분에 조력을 해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또 여기 주최 측인 홍콩 중재센터는 홍콩 중재에는 중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국에서 보전 처분에 주력을 해줍니다. IP의 그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의미하고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보전 처분에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중재 계약이 있고 또 중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 구성해서 중국의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보전 처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중복재소냐, 뭐 에스터펠이냐,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나중에 또 복잡한 관할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P에 있어서 중국의 법원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홍콩 중재센터가 정말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초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한 3가지 정도 팁을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좀 드리면, 이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에서 코로나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1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코로나 저희가 너무 적응을 해서 이제 줌으로 영상으로 하는 이제 뭐 회의, 뭐 심리, 뭐 이런 강의 이런 게 쌤이 너무 이제 많고 또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요새는 그냥 바로 같은 층에 있는 변호사들끼리도 줌 화상회의를 자기 자리에서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되게 편하고 얼굴도 볼 수 있고 자료도 바로 볼 수 있고 하니까 점점 이런 시대에 이제 대면하는 이런 게 없어지고 이제 굉장히 전 세계가 가까워지고 또 투명해지고 이제 굉장히 또 효율적이고 한편으로 그런 세계에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고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가장 이러한 사회에서 잘못하면 획일적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제 인간적인 면을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의 가장 그 인간다움이 극대로 표출되는 결과물이 저는 컨텐츠. 이걸 보호해 IP라고 생각을 하고 이 IP의 보호와 유지가 사실 인간 고유의 특히 이런 세대에서 인간 고유의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IP 분쟁에서 저희가 IP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플러스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정아람 변호사님하고 이 변호사님 모두 두 분 다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 부분은 좀 짧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앞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다루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터넷 사용, 온라인 업무 처리, 온라인 미팅, 저희 심리도 이제 버추얼 심리로 진행을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 일상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갔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로 인한 IP 그리고 IT 분쟁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Benefits of Arbitrating IP Disputes 이 부분도 정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다루어 주셨는데 여기 보면 Queen Mary International Survey IP dispute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게 2016년도 퀸 서베이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고 지금 20년 올해에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이 스테이트먼트가 훨씬 더 meaningful하고 그리고 whole truth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territorial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consistent한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을 이제 중재로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맞는 말이고 뉴욕 enforcement issue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안 다루겠습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안 다루겠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안 다루겠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냥 추가로 조그만 스토리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이 원래 제 스크립트는 없었는데 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프레젠테이션에 그러셨거든요. 그 중국의 조그만한 시골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IP 분쟁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진짜 샹하이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거의 3시간을 타고 가서 거기에서 버스 타고 또 1시간을 들어간 시골 중국의 시골에 가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게 이거는 할 짓이 아니구나. 거의 판사들이 3명이 있었는데 3분 다 한 명 빼고는 영어도 못하시고 외국인이 자기 법원에 와서 재판하는 건 처음이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멘붕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civil procedure이라는 것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시골에서 이제 큰 중국 은행 상대로 저희가 싸우는데 많은 어려움, 그 랭귀지 이슈만이 아니라 바이어시즘 그리고 이분들이 절차를 모르는 거, 외국인들과의 상대적인 그 unfamiliarity 때문에 따라오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많아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네, IP 이슈든 뭐든, 네, 그거는 네,
아닌 걸로. 네. 네. 그래서 참고로 네. 저희 디스클레이머 있잖아요. 저희 중국 사랑하고 중국 늘 가고 네네. 싶고 네. 좀 전에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직전에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고 왔어요. 네. 중국 네, 사랑하는 네. 알겠습니다. 디스클레이머인데 이거는 중국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나라나 이 정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IP 법원, 특허 법원 이쪽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확실히 근데 이제 글로벌 비싼 IP들이 가서 판단을 받기에는 맞아요. 네, 좀 두려우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처음 해보는데 판사님이 하면 우리가 더 놀라서 정말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arbitrability of IP disputes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traditionally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중재로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불투명했고, 지금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마찬가지로 중재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긴 있어요. IPR이라는 게 한 나라의 정부에서 그 권한을 주는 거라 정통적으로는 그 나라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콩에서는 2017년도에 Arbitration Amendment Ordinance라는 법을 패스를 했고 이로 인해서 명확하게 IPR 분쟁도 홍콩에서는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arbitrability, 이 중재로 어떤 이슈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한 것도 되게 포괄적으로 되게 broad하게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뭐 집행 가능성부터 해서 IPR 위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IPR 위반, 네네. 그 IPR 타당성, 소유권, IPR 관한 어떤 분쟁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집행관에서도 enforcement 이슈가 되게 강하고, 그거에 대한 홍콩 법도 되게 강한데, 그래서 웬만하면 홍콩에서는 enforcement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메리트가 있어도 그 enforcement challenge를 갖고 온 사람이 지게 되면 메리트가 있어도 그 상대방에 대한 legal fees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enforcement challenge를 갖고 올 때 좀 많이 신중하게 갖고 오는 jurisdiction 중에 하나인데요. 집행 관련해서도 이 법안에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다라고 썼는데 그 이유는 뉴욕 컨벤션 아까 말씀하신 거에 Article 5 2B에 carve out이 있어요. 집행성에 대한 limited exception인데 거기에 public policy issue라는 게 있는데 나라마다 public policy가 뭔지에 대한 definition이 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public policy로 만약에 contrary to public policy, 그 나라의 public policy하고 안 맞는 판정이면 이거는 집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exceptional clause가 있는데 이 exception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amendment ordinance의 명시를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단점은 당사자들에게만 apply 한다는 점. 그 third party들이 infringement issue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분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traditional하게 이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계약서의 당사자들이 arbitration agreement가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등록 기관들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등록 기관들에서나 아니면 third party dispute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앞에서 이 부분도
이제 터치를 해주셨는데 IP 분쟁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IP 분쟁만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특성을 중재 조항에 이제 검토하시거나 작성하실 때 좀 고려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재조항에서 범위이겠죠. 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IPR 디스퓨트가 분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보시면 홍콩이나 다른 이 IPR 디스퓨트를 이제 분쟁으로 해결하는 나라에서는, jurisdiction에서는 이런 any disputes, 이런 common한 clause가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나 이 IPR 디스퓨트를 아직 public policy 이슈로 아직 IP 중재를 안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거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더욱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 케이스를 보시면 all disputes arising from the executi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SPC에서는 infringement claim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IP 디스퓨트를 거절을 했는데요. 이런 계약서에서는 IPR이 그럼 절대 중재로 불가능하냐, 중국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그런 판결은 없고, 여기에 그냥 infringement arising out of 아니면 non-contractual obligation까지 포함을 하면 그 arbitration agreement의 스코프를 조금 더 늘려주시고 좀 더 크게 만들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거는 choice of law 이슈인데요. 계약서의 저희 중거법은 대부분 그 큰 계약서의 중거법이 있고, 그리고 중재 조항의 중거법이 따로 있는데, 거의 중재 조항의 중거법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명시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트.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시트가 중요한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interim measures, 임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D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마로 클래스를 써놨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interim measures 슬라이드인데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 변호사님이 앞에 말씀해주신 임시조치 협약인데요. 작년 10월에 저희 HKIC와 너무 최근 일어난 일이어서 전에는 작년 10월 전에는 중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중재도 중국 법원에 가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 10월에 홍콩하고 중국하고 Interim Measures Agreement 이 협의안을 사인을 했는데 이 10월, 그러니까 지금 아직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저희가 접수받은 Interim Measures Arrangement가 29개 신청서가 되는데요. 와, 정말 많네요. 1년 사이에. 네, 저희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그 10월 그게 enforcement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첫 번째 신청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9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자산 보전 신청서이고요. 보시다시피 금액이 1.5 billion인데 현재까지 법원에서 승인한 금액은 1.3 billion입니다. 거의 다 승인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증거 보전이고요. 마지막 29번째 애플리케이션 저희가 최근에 받았는데 처음으로 행위 보전 애플리케이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면 더 또 인터레스팅한 게 신청자 국가하고 이제 respondent 국가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foreigner들이 많고 applicant 중에서는 그리고 respondent 중에서는 반반이잖아요. 이걸 보시면 respondent 왜 반반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큰 부분이 중국에 있는 중국 회사들 또 있겠지만 글로벌하고 인터내셔널한 회사가 이제 중국에 팩토리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오피스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던가 이런 subsidiary나 satellite office 이런 회사들이 그 50%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intermeasures를 생각하실 때 중국 상대로 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 안에 글로벌한 회사들 거의 다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해야 되는 행위 보전 그리고 자산 보전도 중요하지만 증거 보전 이 중재나 이제 소송을 진행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협력으로 인해서 이제 홍콩의 시트로 한 중재에서는 이제 중국 법원에 가서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점.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메리트는 뉴욕 컨벤션이 당연히 있고 140 국가가 넘는 나라들이 사인을 했지만 거기에 보태서 홍콩하고 중국하고 enforcement agreement, special enforcement agreement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홍콩이 part of China이긴 하지만 two countries, one system. one country, two system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법 자체가 다르고 중국은 civil law, 홍콩은 common law. 법원이나 historical 하는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지만 two legal system이 있기 때문에 enforcement agreement를 따로 맺었습니다. 이 enforcement agreement를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뉴욕 컨벤션의 거의 카피한 마로로 만든 그 agreement이기 때문에 그 이로 인한 enforcement가 많이 강하다는 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은 마무리하고요. Q&A 세션으로 들어가겠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걸로 아는데 저희가 질문을 크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변호사님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들 이 말씀하신 그 위메이드에서 지금 arbitration을 3개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 3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디스피트나 어떤 이슈였는지 이긴 거는 아는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분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 건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주된 그 게임 매출이 발생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중국 퍼블리셔랑 계약을 맺는 경우에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경우에 중국 퍼블리셔들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예를 들자면 대금을 미급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에서 지키기로 했던 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면 매출을 리포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허위로 리포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이제 라이선스 위반 계약이 또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다른 큰 ICC에서 한 중재 같은 경우는 좀 별이 다른 거긴 한데 워낙 복잡한 히스토리가 좀 있어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이제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은 완전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또 중국의 큰 게임 업 상대로 해서도 중재를 계속 해왔고 대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랑 정 변호사님 도와서 이제 했었고 또 지금 현재는 피터앤킴에서 중국 상대로 이제 7조짜리 분쟁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IP랑 관계는 없는데 분쟁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우리가 중국을 안 좋아하나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뜬금없이 저희가 하면서 근데 그럼요. 네, 네. 예기치 않게 상대방이 굉장히 중국을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네.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다큐멘트 프로덕션이라던가 이제 다큐멘트 리테인하는 거라 폴리시라던가 아니면 증인들을 대할 때 증인들의 이제 진실에 대한 진술의 방식이라던가 내지는 이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오랜 분쟁 이제 중국 상대방을 하다 보니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런 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자리가 있으면 또 좀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중국을 사랑한다라는 훈훈한 마음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audience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 변호사님 그리고 이 변호사님 두 분 다 많이 너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좋은 추석 연휴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네, 마련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